자,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의 이틀째 날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상임위 곳곳에서는 고성과 막말이 오가면서 여야는 격한 충돌을 벌였습니다. 네, 다만 캄보디아 범죄 피해에 대해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듯 정부의 적극 대응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첫날이었는데 8개 상임위에서 진행이 됐고요. 어느 곳 할 것 없이 고성과 막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특히 법사위의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했고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공방들이 있었는데요. 어제의 상황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답변하세요. 이상 안 됩니다. 의혹을 해명하세요. 누굴 밀어? 내란 의혹 답변하세요. 대선 개입 답변하세요. 대법원장님 이상 안 됩니다. 질의 다 막고 가세요. 예, 나중에 마무리 말씀할 때 사법 내란 의혹 답변하세요.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하셨다가 이따 나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넘어지죠. 조희대 대법원장 도망가지 마세요.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법사위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일부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어제 자정 가까이 이어졌던 이 법사위 내내 사실은 저 같은 분위기가 계속됐었는데 어제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으로도 그렇고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법관이 심판으로 참여한 재판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주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위법을 저지르는 게 되는 겁니다. 국회가 사법부의 수장을 대상으로 위법을 저지르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지금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황망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삼권 분립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이런 문명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석하지 말라고 지금 외치는 장면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하지 못하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장 자격으로 모두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일반 증인으로 참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일반 증인으로 참석할 의사가 없고 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석을 못하게 막는 것은 불법적으로 대법원장을 감금을 하는 거거든요. 입법부가 불법적으로 대법원장을 법사위 회의장에 감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추궁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게 바로 내란입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실 전 사법적으로 고발 요건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선을 넘고 이 뭐랄까요? 저희가 지켜야 될 그런 바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 어떤 문명 국가의 법과 시스템을 존중하는 모든 국민이라고 하면은 어제 장면들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런 무리수를 두고자 하는 그런 동기 자체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국격을 실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막장극은 펼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기라고 말씀하신 부분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은 했습니다만 이걸 참고인 신분으로 일단 규정을 하고 질의가 진행된 부분 이것은 사실 이제 감금에 가깝다라는 이제 말씀도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굉장히 민주당에서 무리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좀 이해는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삼권 분립이라든지 헌법 정신을 강조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가 이른바 정말 책임 회피의 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판결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을 내리게 된 절차적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건 기록을 도대체 언제부터 열람을 했던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걸 보면 이 대법원의 공식적인 문건에 보면 기록 인계일 자체가 사건 기록 자체가 4월 22일에 인계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4월 22일은 기록을 받은 날이기도 하지만 이날 이제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바로 합의기일을 당일에 첫 번째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또 합의기일을 열었고 그 뒤에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첫 합의기일을 여는 때에 자료가 공식적으로 인계가 됐다라는 점이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의 해명은 4월 22일이 아니라 3월 28일부터 기록을 대법관들이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엄격하게 기록의 인수인계를 관리하는 대법의 시스템을 생각해 볼 때 누가 언제 어떻게 인수인계를 했는지 기록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 건네졌는지가 남지 않은 상태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이점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사실 이제 대법원장이 그동안 뭐 김병로,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 나와서 질의응답에 답변한 선례가 있었고요. 국회법에만 봐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서 대법원장 등등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이 정한 어떤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와 별개로 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절차적인 행정적인 과정에 의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따져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 답변에는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질문에는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핵심적으로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자정쯤 마무리 발언에서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선고 배경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요 발언도 모아봤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듣고 왔는데 조 대법원장 어쨌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처음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 배경 같은 걸 두고도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 등에 따라서 이 같은 부분을 공개할 수 없다라면서 말을 아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제 사실은 저희가 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론이 내려졌던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짧고 1심과 2심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던 사안에 대해서 과연 대법관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도 여러 번 물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그 기록이라도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가 그리고 논의가 있었던 건데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은 어떤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이라던가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정을 결과적으로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니 이게 왜 전원합의체 회부된 날에 합의기일이 열리고 그 뒤에 두 번째 합의기일이 이틀 뒤에 잡히고 그러고 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냈느냐라는 이 정말 전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듯 이 공식적인 사건 기록이 인계된 날짜 자체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던 그 첫날이라는 점에서 이게 과연 대법에서 계속 해명하는 대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대법관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법원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판결의 합의 과정에서 법관들 개개인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보다도 그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과정 자체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들의 논의가 있어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라고 해명을 했었지만 그 이전에 대법에서 나왔던 해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을 했다 직권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이 엇갈리는 부분, 기록을 봤을 때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 지나치게 빠른 속도였다라는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일단은 가짜 녹취록 파동으로 대망신을 당한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는
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서 추궁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정도로 뻔뻔해야 우리나라에서 집권할 수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파렴치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법원장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의혹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입증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사법불씨를 지금 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2년 2개월이 걸렸거든요. 634 원칙이 총체적으로 깨졌습니다. 2심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확대한 것이 조작됐다라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체적인 궤변으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국민적인 실망감이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왜 1심, 2심은 쏙 빼놓고 대법원에 대한 그런 심리에 대해서만 추궁을 하고 있는 거냐. 여기서부터 자기 모순이자 판결의 취사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634 원칙에 따라서 3심도 3개월 안에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심이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총 45일이 걸렸거든요. 대체 뭐가 이례적이라고 하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혼자 판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대법관들의 일관된 의견 아래서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파기환송심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흠집내기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게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이 내용들을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흥정의 영역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헌법 103조에 따라 법관의 독립이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원 조직법 65조에는 합의 과정 자체를 비공개하도록 엄격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법적인 재판 내용에 대한 공표를 민주당이 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권 분립 침해이자 내란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법상으로도 37조 1항에 따르면 법원과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죽하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초등학교 때 삼권 분립을 배우지 않느냐라고까지 일침을 가했겠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의 상식은 지키면서 사는 입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중에 지금 이 시각 또 법사위 모습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법사위는 오늘도 국감을 진행하고요.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됩니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이제 출석을 했고 조금 전에 잠시 저희 화면에도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검찰개혁 비롯해서 캄보디아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럼 캄보디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조금 전에 두 분 오시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캄보디아 관련한 부분을 이제 가장 먼저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야에서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책임에 대해서는 또 약간 전 정부 또 현 정부 탓을 하고 있는 분위기도 좀 있는데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두 분께서 좀 보고 계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예. 이게 3년 전에 비해서 범죄 건수 자체가 15배가 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범죄 수법 자체가 다단계식으로 이게 불법적인 예. 사기 행위에 동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시신이 발견됐을 정도의 극단적인 사건으로까지 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여야 정부를 막론하고 경각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것이 니 탓 내 탓할 이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양쪽 다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행안부에서도 외교부의 요청에 따라서 추가 경찰 인력 파견을 요청을 받았지만 작년에 모종의 이유로 반려가 되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여당 같은 경우에도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캄보디아 대사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현 여당의 야당 시절에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를 총체적으로 삭감을 했거든요. 수사기관이 자비를 들여서 마약 수사를 해야 될 정도로 궁색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그런 것들이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수사기관의 인력난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할 자격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관련된 유관부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법무부, 행안부, 경찰부터 외교부까지.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은 현재 캄보디아 대사가 없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캄보디아와의 협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범죄를 자국법으로 소탕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해야 될 지금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부가 해야 될 책임은 이런 부분들, 업무 공백들에 대해서 빠르게 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공조 체제를 빠르게 좀 구축을 하고 송환도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말보다도 지금 이 상황을 엮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부터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지금 현지에서 이 수사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 조직과 현지 경찰 간의 유착 의혹 이런 것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게 국제 공조를 하는 경우에 협력을 얻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캄보디아 범죄 대응 TF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 대통령실에서 만든 범죄 대응 TF에서는 우리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서 수사를 공조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 직접 가서 이 송환하는 이 일정이라든지 상황들을 파악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임무들을 주어지게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느 정도 대통령실에서도 인원 숫자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 송환을 할 것인지 단계적 송환을 할 것인지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봤을 때는 중요한 건 뭐 범죄 조직에 어떻게 연루가 됐든 혹은 납치가 되었든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우리 국민의 안전한 생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현지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송환해 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근데 혹은 납치나 감금되었다라고 의심할 만한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있고 지금 뭔가 범죄 조직에 어떤 뭐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되는 그런 신고 건수가 지난 8월만 해도 기준을 봤을 때 330명이 넘는다라고 하잖아요. 이 숫자에 대해서 분명한 건 정부 당국의 파악도 늦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사안이 계속해서 몸집을 키워오는 동안 뭐 지난 정부나 현재 정부나 할 것 없이 이게 우리 정부가 과연 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느냐 외교부보다 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도적으로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오는 22일이죠. 약 일주일 후입니다. 이제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푸놈펜에서 이제 현장 국감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신속하게 최대한 빠르게 좀 대응을 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적한 부분들을 반영하려는 모습이요.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금 생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조금 무리한 수단을 동원을 해서라도 구출에 대한 그런 대대적인 작전들을 펼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국내 범죄와 연관성도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외적인 노력도 하면서 대내적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쌍방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과거 이 강남 일가에서 이 마약 바카스, 마약 음료를 나눠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마약 음료를 먹은 학생들이 마약을 먹었다라고 학부모들을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하는 이 중국인들이 중심이 된 범죄들이 있었는데 그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캄보디아 사건에 똑같이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국내에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연쇄적으로 국제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졌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큰 범죄 씨앗이 될 수 있는 국내 범죄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마약 등이 엮인 수사들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해서 아낌없이 저는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금 캄보디아 현장 국감을 또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관계자들이 캄보디아까지 직접 출석을 하는 증인 출석 자체도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듭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이 캄보디아 정부를 향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국 정부가 이 정도로 한국 국회가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유의미한 행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야가 공히 합의를 거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 지금 캄보디아 경찰이 올해 하반기에 이제 대대적으로 그 범죄 단지라고 알려진 곳을 단속하게 되면서 사이버 범죄 조직원들을 대거 체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근데 이 단속 과정에서 붙잡혀서 구금된 상태로 알려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범죄에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인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68명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통해서 수사에 물꼬를 트고 피해자들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어떤 범죄 수법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수사 당국 관계자들의 급파 그리고 현지 상황 파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서 어떤 국제 공조도 당연히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혹은 외교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당장 어떤 이 사안의 신속성이나 중대성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이 구금된 68명 그러니까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즉시 한국으로 송환해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범죄의 뿌리를 찾고 피해자들의 상황과 위치를 빠르게 파악해야 되는 것이 과제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잘 좀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저희도 함께 갖겠고요. 자, 이번에는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두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여야의 입장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를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그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 매우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고인의 사망을 특검 수사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면서 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특검에 대한 특검을 채택을 했고요. 특별검사도 국감에 세워야 한다라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검도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고인의 죽음을 지나치게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까지 가는 것은 전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 일을 통해서 특검의 수사의 방식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라기보다는 특검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러운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 사안 역시도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여러 갈래 중에 하나였던 것인데 김건희 특검이 생겼던 이유 자체는 결국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기존의 검찰 조직에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고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가 늦어졌던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특검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검 수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특검은 특검의 시계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애도를 넘어서서 이 고인의 죽음을 특검의 수사를 멈춰 세우려는 데 이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도를 넘어서 지금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게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검의 정당성은 특검이 스스로 훼손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쟁화를 하는 게 아니라요.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남겼던 메모 등을 봤을 때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쟁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의지에 따라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민주당이야말로 이런 고인의 그런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특검 측에서도 일부 인정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휴식을 3차례 제공을 했고 2차례 식사를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뒤집으면 하루 왼종일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거든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는 인권 규정상 금지가 되어 있는 심야 조사까지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특검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불법적으로 조서 작성이 끝났기 때문에 그 지장을 찍으면서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고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서 작성 과정과 조서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이 사건만
특검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도서 수집을 했을 것인가, 그 증거 채집 과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의구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애초에 특검이 왜 이렇게까지 사실 양평군청에 있던 5급 면장이거든요. 공무원입니다. 이런 공무원을 하루 종일 심야까지 수사를 해야 될 정도로 궁색한 수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등에 대해서 게이트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면서 규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거든요. 특히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은 참고인 출석조차 안 한 상태입니다. 부르지도 못한 상태고요. 지금 한 명 공무원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자도 양평 때문에 구속된 것이 아니라 개인 비리 때문에 구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별건 수사만 하고 있는 거고 전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특검이 무리하게 무고한 공무원들을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저희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의 근원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실적에 매몰된 특검이 잘못된 수사를 한 것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을 특검하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인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반대를 한다면 전 이런 거야말로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그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 의해 출발한 특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고인에 대한 그런 추도의 마음을 진정으로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야당에 전향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네, 근데 이 말씀하시죠. 부분은 이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김건희 씨 일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김건희 씨 일가가 특히 이제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가 이제 가족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고, 그 가족회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꼭 내야 되는 돈들을 내지 않았다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었던 만큼 그와 관련해서 돌아가신 이제 고인께서는 당시에 이제 양평군청에서 이 개발 부담금을 담당하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수사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불렀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강압이나 회유에 의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동일한 진술을 기존의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확보를 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강제 수사도 없었고,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었고, 추가적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특검 측의 주장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볼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특검도 본인들조차도 지금 어떤 수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권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어떤 특검에서 좀 더 명확한 입장과 혹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정리를 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특검 자체를 멈춰 세우기 위한 특검을 특검하라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자체는 정쟁의 소재로 이 죽음을 활용하는 것이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고인이 작성한 20페이지 정도의 유서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수사기관이 가족에게도 유족에게도 그 유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사본으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가, 의구심을 불러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또 강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급기야는 특검 측은 필적 감정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내놨거든요. 결과적으로 고인의 죽음을 지금 욕보이고 있고 이런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특검을 위시한 수사기관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행정부 관할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광흥지구 특혜 의혹은요, 이미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무혐의 결정이 나왔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재수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사실 양평고속도로 이슈 자체가 민주당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드러난 게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검토하던 노선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입증이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수사기관은 이 용역업체의 결정에 따라서 과거 검토를 하던 이 문재인 정권 당시 안으로 회귀를 한 것에 용역단체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일체 증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미 검토되던 안들 중에서 더 경제성이 있는 안을 선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지난
지나가는 고속도로의 일부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게이트 의혹까지 제기한 민주당이 무리한 의혹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실적 내기식의 무리한 수사를 추진하는 것은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특검이 어쨌든 조의를 표했고 이 방식이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의 특검 수사에 좀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특검이 여러 가지 이번 일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수사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를 어느 정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수사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수사 자체를 멈춘다라고 하거나 갑자기 특검이 뭐 이제 해체된다고 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어떤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돼서도 안 되고 혹은 이 특검과 관련해서 이런 의혹들이 생기는 것 자체도 특검 자체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그리고 진정성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재발 방지책들을 특검도 고민을 해서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이 이런 식의 수사를 하면 안 되죠. 저는 특검이 이제 해체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죽 수사할 게 없으면은 5급 면장 한 명을 데려다가 심야까지 조사를 하면서 잡돌이를 하는, 심지어 변호사도 입회를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지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번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들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원칙상으로 변호사가 입회를 했을 때는 검사들을 마주보고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리까지 지정을 해줬다라고 하고 변호사들이 조서 작성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제동을 걸 때마다 전혀 그런 것들을 수용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증언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특검의 관련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무도한 수사 과정들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증폭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분리를 넘어서 검찰 해체를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특검들에게는 이렇게 강력한 수사권, 심지어는 피의사실 공표는 물론 공소유지까지 다 병합되어 있는, 더 나아가서 플리바게닝까지 허용되어 있는 이런 강압적인 수사를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자기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더 센 특검법을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파기해가면서까지 개딸들만을 바라보고 강행 처리한 민주당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수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민주당이 먼저 제동을 거는 것이 최소한의 도의를 다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김건희 특검이 출범을 하고 이 외에도 최혜병 특검, 그다음에 뭐 이제 내란 특검이 출범했던 이유 자체가 기존 윤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윤석열 검찰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리가 만무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벌어진 거거든요. 뭐 사실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주가 조작 건만 하더라도 수사팀이 이제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무더기로 이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라고 볼 만한 결정적인 녹취록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불과 2달도 안 돼서. 그 외에도 이제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 목걸이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메간 매직 비즈니스가 영부인으로부터 있었다라던가 이런 결정적인 진술들과 증거들이 확보가 됐던 일들이고, 이 외에도 뭐 고속도로 의혹부터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해주셨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의혹으로 제기가 됐었는데 사실 여러 면에서 지금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필요한 수사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건은 애초부터 이 특검이 출발할 때부터 수사 대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검찰이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에 의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짧게만 반론을 드리자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의혹은 집채만한 의혹을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500억이나 들인 특검을 출범해서 자갈 몇 개 줍고 실적이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V0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게이트라고까지 표현을 했지만 양평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이른바 뭐 집사 게이트라고 프레이밍을 했던 김예성 씨를 구속시키는 과정에서 김건희 이름 석자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금 김건희 특검이 구속하거나 기소를 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과 연관성을 찾고 그런 것들이 공소장에 적시된 사례는 3건밖에 없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특검은 수백억을 들여서 이 목걸이를 받았다느니 금거북이를 받았다느니 이 정도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알선수재를 기소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이런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것인가 당연히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집권을 했으면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 충분히 규명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모든 사안은 비례성에 맞는 저희가 정치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3대 특검은 전혀 비례성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규명하고자 하는 것에 비해서 과도한 재원과 정치적인 그런 에너지들을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요, 14개 상임위에서 이틀째 국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지금 이 시각 법사위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서게 되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뭐 조금 전에 다뤘던 캄보디아 뭐 대응을 비롯해서 뭐 당연히 검찰 개혁과 관련한 내용들도 나올 것 같고요. 오늘 법사위가 또다시 주목되는 것은 어쨌든 이제 법무부와 관련된 이제 진행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인데 두 분께서는 뭐 어떤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부당한 공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잊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검찰 해체 관련된 법안이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1년 뒤면은 우리나라의 검찰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수사권을 오로지 경찰이 소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경찰이 부정한 세력과 유착이 되게 되면은 이런 사건들이 규명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방치가 되는 최악의 결과가 도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와 같은 계약들을 검찰에 대한 한풀이식의 이런 개혁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씌워서 강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래도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제지가 돼버렸고 결과적으로 이 추석 전까지 무조건적으로 결과만 내고자 했던 속도전만을 주문했던 정청래 대표에게 휩쓸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당에 끌려다니고 올바름에 대해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 파국이 국민들께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법무부가 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도 지금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답변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이른바 바디캠이라고 해서 불법적으로 영상이 유출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 구치소에 영상이 유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로 지금 진척이 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지금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어떤 소재지조차 어디에 거주를 할지조차도 제대로 명시를 못한 상태에서 이 100만에 달하는 중국인 무비자를 허용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합당한가 등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국회의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규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아마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됐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이라든가 뭐 앞으로 이제 유예 기간 동안에 남아 있는 여러 쟁점들이 있다 보니 이런 사실 야당 측에서는 검찰 개혁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보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 부딪힐 것으로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특검 출범에 대해서도 이제 야당에서는 계속 반발해 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검의 최근 수사라든지 아니면 수사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검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맞부딪히게 될 형국으로 보이고, 근데 저는 보다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화영 씨가 주장했던 그 연어 술파티 의혹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수원지검이라든가 이런 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법무부에서 다시 감찰을 해본 결과 사실상 그때 이화영 씨가 주장한 대로 이른바 이제 뭐 공범들을 다 같이 모아놓고 여러 외부 음식이 반입되고 술이 반입되면서 일종의 회유와 혹은 강압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말맞추기가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여러 증언들이 확보가 되었다. 이것을 알면서도 과거에 덮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법무부에서 이를 감찰을 통해서 다시 밝혀냈던 만큼 여기에 대한 사실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분이 짚어주신 것처럼 뭐 법사위 사안 등 추후 국감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다시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